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공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 원투원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교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전자공학부에 근무 중인 신상훈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초청해서 얘기하는 건 또 처음인데 얘기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자기소개부터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박사를 마치고 한 8년 정도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올해 3월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로 부임하게 된 신상훈이라고 합니다. 너무 짧게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대로 좀 소개 좀 할게요. 신상훈 교수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졸업하시고 일본 정말 훌륭한 대학이죠. 도쿄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학위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퍼듀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학 퍼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한 8년이신가요? 네, 8년 정도. 거의 8년 정도 이상을 아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훌륭한 그런 기업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지금 교수된 지 1년 되셨나요? 아직 한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되셨구나. 8개월 되셨고, 근데 그만큼, 뭐랄까, 공부에 대해서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나, 아니면 미국의 유망한, 테크 기업들이죠. 그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부인데요. 1부에서는, 유학과 전자전기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아, 예. 예. 일본이 제 문화 성향하고 맞아서 일본 되게 좋아하고 초밥도 좋아하고 일본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일본에 왜 유학했는지 그리고 일본 유학의 분위기 우리나라와의 차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본 유학은요, 저는 원래 이제 군대를 마치고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근데 어학연수를 이제 미국으로 갔었고, 그때 또 어학연수 어느 정도 유행같이 있어서 그랬는데, 갔더니 이제 미국으로 가서 억대 연봉을 버는 약간 누가 환상을 심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준비를 또 학교를 3, 4학년을 다니면서 이제 영어를 계속 공부를 했죠. 참, 그래서 겨우겨우 학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졸업 후에 학부 연구생으로 저희 학교에 있는 다른 교수님 연구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일본 유학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롭게 준비를 하지 않아도 지금 가진 그 자료로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었던 거를 그때 알게 됐었고, 막상 지원을 했는데 이제 미국하고 일본 학교 2개 정도를 같이 동시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미국 학교를 5군데 정도 붙었었고, 그때 당시에 한 10개 정도 써서 5개 정도 붙었었고, 그 중에 이제 일본 학교 2개를 붙었었는데, 일본 학교들만 지도 교수님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장학금도 준다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 공부에 확신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때까지는 지금은 결과적으로 반도체를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뭘 정확히 어떤 세부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별로 안 해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는 그래도 학부 때 학점 자체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좋았다. 다른 세부 전공들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으로 지원을 시작하게 됐고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것도 갔다가 미국으로 먼저 한 6개월 정도 먼저 이제 떠났었거든요. 캐나다에서 잠깐 이제 이모 집에서 머무르면서 어학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을 안 가는 게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에 이제 일본을 이제 그 학교를 한번 들러봤어요. 동경대학교를 안 간다고 통보를 하기 전에 잠깐 들러봤는데 너무 그 동경의 그 동네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5시간 정도 동네를 둘러봤었는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를 이어서 하지 않으면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늘어나더라도 한번 이 일본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때는 일본이 반도체 쪽으로 좀 그래도 꺼져가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았었나 싶은데, 그래도 리딩을 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쪽을 가면 좋겠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도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아, 나중에서 보니까는 되게 좋으신 분이었었다라는 생각. 그렇다 보니까 일본을 가게 됐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궁금한 게, 뭐, 문화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대학원 생활과 우리나라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생각보다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교수님이 학생을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를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아니면 인건비를 주신다든지. 그런데 일본은 중간에 그런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동경대 기준으로 동경대는 학부의 한 학년이 한 12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 100명 이상이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요. 저는 이제 문부성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문화, 과학 이쪽에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파나소닉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소니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미쓰비시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장학금이 있어요. 한 거의 뭐 100여 개가 넘는 장학금이 이제 기업에서도 들어오고 정부에서도 들어오고 아니면 연구소에서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교수님이 처음에 추천서를 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이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수님이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거를 장학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월급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처음 들어와서 나중에 연구를 안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모티베이션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견제할 없다.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학생의 자율에 상당히 맡기는 편이다.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어느 곳보다도 연구에 있어서만큼은 교수님하고 되게 대등한 관계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연구실에서 미팅을 하는데 학생이 이제 일본 학생이었는데 졸더라고요. 졸다가 거의 이제 등을 이제 의자에 받치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졸다가 바닥에 자빠질 정도로 무릎 꿇고 자빠질 정도로 졸더라고요. 저희 선배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이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끝까지 대화와 토론을 하게 된다라는 면이 있었던 게 좀 다릅니다. 일본이 어찌 보면 배려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나 뭐 미국처럼 교수가 학생한테 쪼고 훈련 단련을 시키고 챌린징을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게 항상 장점만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그 진행 방향이 약간 디렉션이 산으로 갈 때도 되게 많기도 하고 그래서 꼭 좋다 이렇게는 말하긴 좀 힘들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일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드라마를 좋아했어가지고 하얀 거탑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되게 엄청나게 권위적이고 그런 다음에 학생은 아무 소리도 못할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 와중에도 한국 학생들 알아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 참 많았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유학을 갔었을 때 제 석사 1학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빠르게 그리고 혼란스럽게 지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일본 대지진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관동 대지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그때 폭발하던 그때 그게 2011년 3월 10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휴교를 하고 좋네요. 그 석사 1학년은 나오지 마라 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일본 대학에 가서 교류하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학생과 교수 사이에 리스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민족성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데드라인이 굉장히 챌린징하게 좀 쪼거든요. 기업이든 국가 R&D든.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학생들을 쪼아야만 학생도 배우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반면, 일본에 좀 그런, 과제에 대한 데드라인이 챌린징하게 좀 있습니까? 제가 했던 과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트릭트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했었고, 스타크라는 과제였었는데, 이제 박사를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다른 학생이 물려받았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또 물려받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게 정확한 목적, 그러니까 어떠한 그 연구 주제 안에서의 목적이지, 확실하게 이걸 얻어야 되는 성과 목표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목표가 아니고, 이제 반도체의 이제,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거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폭넓은 이해를 위한 연구였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에서 오시는 멘토분들도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바에서 오신 분, 히타치에서 오신 분, 이렇게 해서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정말 멘토의 역할만 했고,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사카 대학과 나고야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한국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굉장히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네. 근데 일본 학생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다 해서 한국 유학생에 대한 굉장한 친밀감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런 좀 시험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무목적으로 한 분야를 오랫동안 파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노벨상도 많이 나오고 업적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오고,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빡세게 열심히 하는데 노벨상 얻고 성과도 좋지만, 근데 일본은 더 성과도 좋게 나오는 그런 아이러니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제 연구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봤던 거는, 예를 들어서 정확한 목적이 있는 연구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연구자가 스스로가 성실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계속 추구를 하는 거죠. 연구에 이런 방향을 나는 쭉 이어가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러한 연구를 계속 하면서 가게 된다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지식이 쌓이는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마감에 쫓기는 연구보다는 이제 지식이 더 쌓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도 있는 연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게 걸릴 때도 있고, 한국하고 꼭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인구가 거기 훨씬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 갔을 때 제가 교류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희 연구 분야와 그쪽 연구 분야를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연구의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네? 그리고 생각보다 연구의 성과가 그렇게 우수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퀄리티가 좋진 않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발표할 때는 제가 이거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자랑을 했죠. 그러더니 그쪽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대단하다 칭찬도 해주시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적게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굉장히 한 분야에 몰입을 해서 집중해서 성과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하면 장인 정신이잖아요. 음식도 맛있고 기술도 테크놀로지도 오타쿠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있는데, 그런 점이 어찌 보면 노벨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차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노벨상으로 평가가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공학은 사실 노벨상이 없지만 이학 분야에선 노벨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문화가 좀 크지 않나. 그 부분도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학 계열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핫한 이제 연구들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핫하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 대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의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들은 선행 연구들보다도 이제 실제적으로 당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순수 이학 계열의 연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 정부 차원에서의 되게 장려를 하고 그 연구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연구가 진행될 때 지속적인 연구를 이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하나가 이제 어떤 펀딩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40억짜리 연구인데, 연간 20억인가 40억짜리 연구인데, 어떠한 목적이 없는, 그렇게까지 이거를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그런 한 연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학이 20억을? 연간 20억을? 네, 저희 연구실이 20억씩 어떻게 그걸 받는 그런 연구였던 것 같은데. 그건 한 연구실이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장비를 그러니까 최첨단으로 갖다 놓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재료를 되게 무한히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그때 학생 때였는데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그 교수님 나중에는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말리셨는데, 10만 원 이하는 결제받지 말고 사라.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사도 된다. 재료든 뭐든지. 그랬는데, 그러다가 참 저도 약간 깜짝 놀란 게, 선배 한 명이었는데, 지금도 이해는 잘 안 가요. 근데 카시오 스톱워치인데 하이엔드 스톱워치를 산 거예요. 스톱워치 말 그대로 이제 초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초 재는 거를 하는데 그걸 30만 원짜리를 사더라고요. 그 연구 끝나면 자기가 가졌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30만 원짜리 스톱워치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나는 게 하얀색의 정말 이렇게 큼지막한 스톱워치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정밀한 건가 보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공정할 때 이제 몇 초 정도 이제 뭐를 담가 놓거나 이런다고 할 때 공정 때문에 산 스톱워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여튼 그 스톱워치를 사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거 가지고도 신경을 안 쓰셨고, 이미 하셨던 말씀이시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연구비가 상당히 풍족했던 것 같아요. 네. 연구비 자체가 상당히. 네. 저는 사실 나중에 연구년 되면 꼭 일본 갈 거거든요. 제가 일본 문화도 좋아한다고 했지만, 그 일본 연구 스타일도 좀 보면서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정말 빡세게 하고, 일본은 정말 널널하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 6시에 칼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래서 연구가 되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연구가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있었던 연구실은 이제 2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거의 딱 한중일이 딱 7명씩 있었습니다. 거의 딱 그렇게 하고, 다른 이제 교환 학생들도 있었고요. 확률적으로 교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칼퇴근하던 학생들에게 얻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제 분야는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공정하는 연구실이었는데, 공정은 결국 앉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클린룸에 얼마나 오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결과적으로 성과가 많이 비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일본 학생들 중에서 공정실에 많이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성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6시에 퇴근하는 친구들은 결과가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수님은 항상 11시 반에 퇴근하셨거든요. 출근을 한 7시 45분쯤에 하셨었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9시쯤 퇴근했습니다. 8이나 9시쯤 바쁠 땐
11시도 넘어가고 12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게 됐었습니다. 결국은 오래 있었으면은 성과는 좋았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 랩 자체가 애초에 공정이 완전히 전문인 랩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학은 시간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요. 글쎄요, 공학에서 천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본 사람이 전문가고,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당연히 결과가 잘 좋게 맞습니다.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물리학이나 뭐 수학 같은 이학은 잘 모르겠지만, 노벨상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또 그건 또 연관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공대를 전공하지만, 공학을 전공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신상훈 교수님이 또 일본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썰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또 기억나는 썰 있으세요? 대학원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제가 다녔던 데는 국립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OT인데 이제 번역가 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라디오 같은 모듈을 가져가면은 그 모듈로 이제 동시 통역을 해주셨었고 OT 같은 데 갔었을 때 기억에는 되게 책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책이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책들도 되게 많았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공부하기에는 환경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장비도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가장 비쌌고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비가 항상 제일 좋았었어요. 그리고 재료비도 좋았었고 그래서 공부를 할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도 학교를 다녀봤었고 미국에서도 다녀보고 일본에서 다녀봤는데 되게 시스템이 정말 많이 달라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완전히 맡겨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본인이 역량이 좋다면 성과가 나오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면 성과가 안 나와서 도태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또 그 이후에 또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네요. 그래서 클로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상훈 교수님 모시고, 일부 일본 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미국 유학하고 합쳐서 1부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미국 유학은 2부에서 뵙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